한 마리 때문에 그 세포 조직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기생충과 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 면역력에 문제가 오면 기생충에 몸이 노출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어떻게 보면 기생충에 약한 몸도 면역이 떨어졌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질 때 기생충이 숙주할 수 있는 어떠한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80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에 의해서 기생충은 그 전에부터 발견됐지만 기생충과 암 관련성을 논문에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생충에 감염이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아무 기생충이 아니에요. 그중에 암에 걸린 기생충도 있고 좋지 않은 기생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생충에 이제 감염이 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혈액 속에도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혈액 속에도 막 기생충 살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생충의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습니다. 더 작으면 세균, 더 작으면 바이러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곰팡이와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는 모두 다 우리 몸속에 숙주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은 일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몸의 항체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이제 거기에서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생충은 그러지 않은 확률이 되게 높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까지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 당시부터 그러니까 19세기죠. 기생충이 암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병리학자 요하네스 피비게르라는 학자는 1913년 스피룹테라 군의 기생충이 쥐에게서 위암을 발생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증명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여기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실험은 암을 유발하는 최초의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뭐야? 되게 이상하잖아요. 기생충이 들어왔는데 왜 위암에 걸려? 그리고 19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이론이 막 비난받게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노벨상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팽팽하게 이 이론의 주장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옛날이고요. 그 후에 홀다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홀다 박사는 모든 환자에게서 기생충이 발견됐다고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럼 저도 어딘가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일본의 학자들은 정전기가 암을 불러일으킨다, 병의 원이다 하는 것처럼 이런 학자들은 모든 환자에게, 특히 암 환자에게 대부분 기생충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전제 조건을 펼칩니다. 근데 실제로 발견된 것을 이야기하니까 특히 모든 암 환자가 아니에요. 모든 환자에게요. 그 다음에 당뇨병 같은 경우도 췌장의 기생충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특히 이 당뇨병 환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날 음식들이에요. 이것들. 근데 그 중에 이제 날 생선이라든지 육회 같은 거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기생충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홀다 박사 같은 경우는 기생충을 없애는 방법까지 이제 고안해 냈죠. 검정 호두 껍질이 이제 100가지의 기생충을 죽인다. 그래가지고 기생충 천연약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알퐁스 웨버라는 학자가 있어요. 1960에서 80년대에 걸쳐서 현미경을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암 환자의 혈액 속에서 미세 기생충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미세 기생충의 크기가 0.002mm 크기로 일반 혈액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정의했어요. 근데 모든 암 환자의 이 암세포와 암 환자의 혈액에서 아주 생명력이 지독한 강한 미세 기생충이 다시 발견되었다고 정의를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생충이 어떻게 혈액 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죠? 그런데 나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아주 작은 기생충들이 암 환자의 혈액 속에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생충 하면 이따만한 거 알잖아요, 그죠? 회충약 먹어서 하는 거. 그거 말고 엄청 작은 거, 0.02mm 이렇게 작은 것들이 혈액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충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난한 국가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요충, 편충, 십이지장충 많이 들어보셨죠? 그중에 회충 들어보셨죠? 회충 우리 옛날에 많이 듣잖아요.
외에도 정말 많은 기생충이 들어있는데 이 한국은 기생충 집단 사례 성공적 국가예요. 저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줬다고 하죠. 그죠? 학교에서 약을 그 기생충 약을 먹으면 집에 가서 변을 보면 거기 기생충이 있다고 하는 게 나오고 경험해 보셨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생충 박멸 성공 국가예요. 옛날에 진짜 이거 나라에서 학교에서부터 그냥 다 기생충을 죽이는 약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그런데 이 간홉충이라는 거 있고 말라리아의 재유행이 다시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큰 것들은 죽었는데 간혹충 있다고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돼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이 암을 유발시키고 왜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왔을까? 그래서 한동안 딱 몇 년 전이에요. 코로나가 있기 직전인가 그쯤에 암 환자들 다 먹은 게 뭔지 아세요? 기생충 약이었어요. 메벤다졸, 알벤다졸 아시죠? 알벤다졸, 메벤다졸 이게 뭐냐면 개구충제예요. 개구충제. 개가 먹는 구충제를 모든 암 환자들이 사 먹는데 이게 실제 일이에요. 금액이 엄청 비쌌어요. 구충제 되게 싸거든요, 사실. 엄청 싼데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한 알에 이만큼에 몇만 원, 10만 원씩 거래가 됐어요, 실제로. 그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메벤다졸, 알벤다졸. 물론 우리가 구충제를 뭐 먹을 필요가 있겠죠, 사실. 그때 발견한 게 구충제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요 소용없는 게 또 생겨요. 이 균, 충 얘네들은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항생제 아무리 사용해도 세균은 없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을 것 같으면 감기 아무도 안 걸려야 돼. 아무도 감염 안 돼요. 근데 항생제가 세균학자 파르셀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계속 연구되면서 하얀 항생제가 만들어졌죠. 그때 미국은 이것을 기적의 약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의 약. 근데 그 항생제가 생기자마자 얼마 안 가서 내성이 생기잖아요. 내성. 그리고 그 항생제를 가지고 박테리아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슈퍼박테리아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이제는 한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리고 사망률을 많게 만드는 치사율을 많게 하는 것들이 있고 감염률을 많게 하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말라리아 천연두를 뛰어넘어서 우리 홍역 이날 있었죠. 넘어서 나중에는 뭐 사스 그다음에 메르스 코로나 지금도 막 그런 것이 남아있죠.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생충을 우리가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돼지고기에는 정말 뭐가 많냐면 돼지의 지방 비계에 기생충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요. 현미경으로 그 조직을 보잖아요. 기생충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절대 먹을 수 없어요. 그다음 쥐도 마찬가지. 쥐도. 그래서 1827년에서 1915년까지 살았던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에 비타민이라는 단어도 없었고 바이러스나 이런 단어가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질병균과 자 무슨 균이요? 빨간색 써있죠. 암은 사실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암균이라는 말을 썼어요. 암균. 근데 이건 전염 안 돼요. 하지만 암균이라는 말을 썼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어떤 요지가 고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암균이 가득 찬 고기를 항상 특히 미국 그랬잖아요. 매일 고기를 먹었죠. 옛날에도 1800년 당시에도 돼지고기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핵, 암, 그 밖에 치명적인 질병들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 전염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돼지의 세포 조직은요 기생충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조금 더 우리 깊게 들어가면 이 기생충과 종양을 한번 좀 알아볼게요. 천충이라는 게 있어요. 분열기 천충은 몸에서 멜로닉산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에너지로 바꾸어서 에너지 생산 담당하는 크랩 사이클의 작용을 억제시킵니다. 근데 보통 이 분열기에 얘들이 이제 성장하고 분열할 때 있죠. 세포 분열처럼 분열기에 박테리아를 형성해요. 그래서 인체 자체는 이때 뭐를 만들어내요? 항체를 만들어내요. 항체. 항생제를 만들어. 우리 몸에서 걔네들이 이겨낼 수 있는 항생제가 만들어져요. 정말 신기하게. 근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만들어지면 단백질 형성을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든 세포가 단백질을 취하게 될 때 그때 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되게 복잡한 내용이지만 근데 기생충 한 마리 때문에 그 세포 조직에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회충입니다. 회충.
비타민 C를 산화시켜요.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회충이 있으면 증상 뭐가 있어요? 몸속에 회충이 있으면 배가 자꾸 고프죠. 그래서 소화 너무 잘 되고 밥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뭐 먹으라고 하죠? 기생충 약 좀 먹어봐. 회충약 먹으라고 하죠. 걔네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비타민 C를 산화시킨다고요. 우리가 애써 먹었던 비타민 C가 산화되면 수소 원자가 없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세포가 죽습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암이 생겨요. 자, 세 번째 장흡충이 있어요. 우리 몸에 특히 장에서 기생하는 또 서식하는 장흡충이 있는데 얘네들은 파피올룸 시스버스키 이름도 되게 길죠. 주로 인간의 장에서 기생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내에서 숙주하며 살아가다가 기생충이 이제 증가되면서 우리 몸에 병이 만들어요. 그러면 설사도 하고 장염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생겨요. 근데 이 장흡충은 알을 몇 개씩 낳아요. 수천 개씩 낳아요. 우리 막 정화조 같은데 뭐 모기 막 그 벌레, 굼벵이 그런 것이 우리 뱃속에 생긴다고요. 그 이제 배변을 하면 달팽이가 사는 곳으로 가고 떠나기 전에 우리 몸에 또 남겨놓고 나가고 막 그래서 자기의 개체수를 엄청나게 늘립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이 있는 딱 그곳에 가면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애들이 많아져요. 영화 보면 영가시라든지 그 좀비 영화 보면 굉장히 빠르게 감염되죠. 얘네가 그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유방에서 발견되면 이 기생충이 유방암으로 전립선에서 생명 주기를 시작하면 이제 전립선암이 이제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립선, 유방, 특히 이제 생식기 쪽 굉장히 빠르게 번식할 수 있고요. 자, 연구가들에 의하면 암은 기생충의 시작점에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방암이 있었다. 여기 기생충이 작동하고 있었고요. 전립선암이 있었다. 기생충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생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간 숙주가 달팽이에서 보통 일어나요. 근데 성충만 살게 되는데 인체의 화학 용해 물질이 축적되면 달팽이의 중간 숙주를 거치지 않고도 인체가 중간 숙주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어요. 면역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중간 숙주가 내 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자, 오토포스트 타이로신 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보통 종양 성장 물질이 있고 종양 억제 물질이 있어요. 우리 종양 억제 물질들 아시죠?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뭐 등등 뭐 예를 들면 폴리페놀 이런 것들. 근데 보통 종양 성장 물질을 보면 양성암을 악성암으로 바꾸게 되면 성질을 바꿔버려요. 성질을. 때때로 일반적인 치료들이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병원 치료를 하거나 잘못된 화학적 치료를 하거나 어떤 요법적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바뀌면서 양성이 악성으로 바뀌거나 종양 성장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기생충에 의해서도 이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잘했는데 기생충에 의해서 그것이 암의 먹이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양을 분석해 보니까 성장인자와 장흡충이 나타난 것을 봤어요. 암 조직에서. 자, 그런데 이 장흡충의 유충과 이소프로필 알코올과 관계가 있는 것도 발견됐어요. 알코올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특히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음식이나 화장품에 있는 방부제를 통해서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해있을 때 우리가 화장품을 사용한다든지 거기 안에 농약 성분 다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갑자기 암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제까지 암이 없었는데 내가 뭔가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알코올이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이 어떤 중간 숙주가 내 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간암 진단 많은 콜롬비아 40대 남성에게서 기생충이 걸린 암이 전이된 것을 발견했어요. 어이가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암을 옮기는 기생충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생충이 막 다니다가 갑자기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 기생충이 암균을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내 몸에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게. 기생충이 암 유전자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침투할 수도 있다. 그런 말로 재수 없으면 내일도 암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면역을 높인다. 뭐 소금물도 마시고 운동도 하고, 그죠? 면역을 높인다. 글자가 굉장히 안 좋은데 간흡충에 대한 논문입니다. TH-1, TH- 이 균형을
Th-2 반응 쪽을 이동시켜서 암세포에 대한 거부 반응의 억제를 가져오는 것과 바람 기전과 관련 있는 것을 만들었어요. 소세포암들이 우리 몸에서 서식하고 그것이 발암물질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사이언스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회를 섭취한 후에 생길 수 있는 기생충,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등급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를 우리가 먹는 거 좋다 안 좋다? 절대 안 좋다. 주변에 회를 드시는 분들 꼭 말리셔야 돼요. 네, 정말 많습니다. 어이없이 암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냥 기생충과 암은 관련이 있다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물고기와 기생충도 연관돼 있어요, 없어요? 돼 있어요. 보통 아까 간흡충이라는 논문이 있었죠. 간디스토마라고 하는 흡충은 아까 우리 보통 혈액 속에 있는 그 기생충이 0.002ml라고 했는데 얘는 좀 커요. 1에서 25ml 정도 민물고기에 주로 있어요. 그래서 이 고기들이 오염된 하수, 뭐 그 세제, 농약, 오염된 물에서 이제 얘네들이 갑자기 저쪽 깨끗한 물로 가서 1급수에 가서요. 그 낚시를 딱 잡았어요. 야, 요거 1급수 고기야.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엄청난 기생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바다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얘네들이 뭐 다 다니잖아요. 연어든 뭐든.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한 고기는 아닐 수 있어요. 그 농약 농도나 그 살충제 농도를 보면 물에 비해서 물고기는 100배에서 1000배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오염도가 1이라면 물고기의 오염도는 100, 1000이 될 수 있다고요. 엄청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기에 있는 기생충이 무엇을 유발시킬 수 있나? 간암, 담도암, 간경화, 황달 등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폐흡충, 아까 간흡충 있었죠? 폐흡충, 이건 페디스토마라고 합니다. 7에서 20ml. 가재나 다슬기 등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위험해요. 다슬기 종류들 있죠? 그런 애들. 간질, 기침, 기관지염을 유발시켜서 나중에는 사람을 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 이형 흡충류들은 조개류, 숭어 이런 데 기생하고 장염을 발생시켜요. 그 다음에 이 장흡충을 보면 그냥 장흡충은 1에서 2mm 정도 되는데 은어, 피라미 아시죠? 민물에 있는 거. 황어, 농어, 다슬기 등에 많고요. 복통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 되는데 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고리 촌충에서 사람의 뇌에 감염시킬 수 있는 무서운 애들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 자료를 많이 밝혀냈어요. 기생충으로 손상된 뇌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한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갈고리 촌충이에요. 근데 이 갈고리 촌충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먹잖아요. 소장에서 8에서 10주 후에 성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고기를 먹었는데 그 고기가 이 원인인지 몰라요. 맞죠? 내가 분명히 고기를 먹었는데 이 어떤 기생충들은 잘 안 죽어요. 다시 또 살아나. 되게 무섭습니다. 이런 고기 재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충이 있는 고기를 먹었을 때 네,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농림부에서는요. 육류의 1200개 이상의 유충, 기생충은 10년 동안도 증상이 없을 수 있고 몸에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돼지고기를 먹었어요. 10년 전에 회를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숙주하고 있다가 어느 조건이 딱 맞았을 때 가려움을 유발시켰어요. 어느 순간 암을 유발시킨 거예요. 어느 순간 당뇨가 만들어져요. 어느 순간 간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어떤 애들은 숙주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번식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미 끝난 애들도 있어요. 자, 기생충이 그럼 왜 증가할까? 기생충이 왜 증가할까? 가장 첫 번째가 생선이나 이런 생선, 기타 먹거리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생선, 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니면서 많은 것이 이제 감염됐어요. 애완동물 쥐 접촉에서 많이 생겨요. 우리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그 고양이를 만지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면역 억제제가 많이 사용되면서도 생깁니다. 예를 들면 아토피나 또 로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루푸스 이런 면역 억제제 많이 사용하죠.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스테로이드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면서 면역 체계가 떨어진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잘 안 나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 가려운 분들이 되게 오래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굉장히 안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가면 약을 쓰는데 우리는 그 약이 뭔지 몰라요. 근데 면역을 떨어뜨리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가려우니까 안 싸우게 하려고. 도둑이 들어오는데 경비원들을 그냥 술을 먹인 거예요. 왜 먹일까요? 시끄러우니까. 그럼 도둑이 다 훔쳐가겠죠. 그렇게 해놓는 게 우리가 그런 약들을 먹는 거예요. 주의해야 될 거, 기생충이 먹고 사는 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기생충이 뭐를 좋아할까? 어디에 잘 숙주할까? 그러니까 내가 면역이 높아지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약 알칼리가 되고 혈액의 pH가 약 알칼리가 된다면 기생충이 들어왔다가도 못 살겠죠. 하지만 어떤 분은 뭐 엄청 철저하게 기생충을 감싸고 하지만 기생충이 그냥 막 생긴다고요. 네, 그리고 면역을 반드시 올려야 되고 썩은 독소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썩은 독소들, 곰팡이균들, 설탕, 인스턴트 식품, 특히 육식, 생선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생충에 효과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호두 껍질도 있고, 그 다음에 비자 열매 같은 거. 비자 열매 아직 확실하게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미네랄 종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항산화 물질들, 소금, 프로폴리스 전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